빈센트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며 경험이 많습니다. 근육질의 체격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빈센트. 예민한 감각을 가진 빈센트는 아름다운 아내 올리나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한 고요한 밤 빈센트는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말의 주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야생동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들고 가까이 가자 빈센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얗고 금발인 아기 한 명이 기저귀 위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아기는 자라서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리안 시론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우리의 주인공 빈센트와 올리나는 그를 자신의 소중한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숲으로 가는 빈센트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나무를 베는 동안 시론은 열중해서 아버지가 사준 마법책을 읽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따뜻했지만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시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꽤 단순합니다. 그는 항상 책만 읽고 게다가 매우 마르고 여자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빈센트의 힘찬 체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을의 고아스 아이펄스는 종종 시론이 빈센트 부부가 길거리에서 주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마을의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론이 양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센트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항상 소중히 여기는 아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항상 시론이 마을 아이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는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들을 자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시야를 넓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센트는 여기저기 다니며 시야를 넓히는 빈센트가 아들과 함께 더미아 왕국 외곽의 그리에스에스 도시로 갔습니다. 이것은 시로네가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를 방문하며 그는 눈이 부셨습니다. 빈센트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차를 가게 앞에 멈추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과일 가게 주인인 마온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평소에 시릴은 매우 얌전하지만 이번이 처음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센트는 아들에게 어두운 골목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당부했다. 그리고 나서 마차는 떠났다. 그는 과일 가게에서 남아 자신의 유용함을 증명하기 위해 마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간판을 쓰기로 했다. 그는 시골 아이가 글을 쓸 줄 알고 매우 똑똑해 보인다는 것에 놀란 듯 보였다. 마온이 이 아름다운 아이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시론이 궁금한 듯 마온에게 물었다. 그런데 마법 아세요? 라고 시론이 물었다. 아니, 마법이야. 시론은 빈센트가 사준 두꺼운 마법책을 들고 신이 나서 대답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드래곤 영웅 마법사 같은 신비로운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시론의 반짝이는 기대의 눈빛을 보고 마온은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마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쪽에 많은 책들이 있다. 시론은 마온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두 눈이 즉시 반짝였다. 골목 뒤편에는 큰 서점이 있었다. 마온의 허락을 받고 그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시론은 주인에게 가로막혔다. 그녀는 그가 선반의 책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값비싼 책들은 너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딱 그때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고 주인은 그를 집사라고 불렀다. 그 귀한 손님은 어떤 귀족 가문의 집사인지도 몰랐지만 주인이 그를 대접하느라 바쁘던 동안 시론은 서둘러 선반의 책들을 뒤적이며 내용이 별로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지루해하며 가게를 나왔다. 그때 그는 책을 안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았다. 시론은 책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남자가 책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것이었다. 여기가 아버지가 나에게 책을 가져오는 곳이구나. 시론은 몇 초간 멍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로는 멍해져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너는 조심스럽게 쓰레기 더미로 다가가 하나하나 책을 집어들며 그때 몇몇 웃음소리가 시론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몇몇 웃음소리가 시론의 귀에 들려왔고 그는 고개를 돌려 두 명의 귀족 여성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각자 한 권의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시로는 그와 이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왜 예전에 떠날 때 아버지가 귀족들과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왜 귀족들과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시로는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두 소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아직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자 한 키 큰 경비병이 그를 붙잡았다. 그를 붙잡자 이곳은 너 같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나가. 이 문을 지나면 귀족 전용 구역이다. 너는 어디서 온 거냐? 부모는 어디 있냐? 아, 제 아버지는 근처에 계십니다. 시론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경비병이 다가와 시론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시론이 주변의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시론이 고아이거나 도둑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론을 끌고 가서 신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신문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재빨리 외투를 벗고 도망쳤다. 시론은 몇 송이 꽃 뒤에 숨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웠지만 그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신발을 다시 주워서 귀신 아저씨에게 돌아가려는 찰나 시로는 다시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는 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불을 뿜어 보여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매우 흥미롭게 대답했다. 시로는 높은 담장을 넘어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잠깐만 이곳이 마법학원이라니. 그의 마음속에 흥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로는 담장에 손을 대고 귀 기울였다. 그 안에서 불리는 교장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졌다. 마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지식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성실하다고 하였으며,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정답을 말하지 않았다. 시로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가 결국 교장의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이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뒤쪽 큰 담벼락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학교장님은 아닙니다. 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학교장님은 아닙니다. 선생님, 불을 뿜어보세요. 몇몇 학생들이 매우 신나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이로는 2배, 3배 높은 담벼락을 넘어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 마법 아카데미인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 마법 아카데미인가요? 그의 마음속에 흥미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이로는 담벼락에 손을 대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학교장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노력이라고 말하며 다른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아무도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로는 잘 듣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학교장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마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내부의 귀족 학생들은 모두 그의 나이 또래로 그가 지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모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죠? 학교장님은 서두르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죠? 학교장님은 서두르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1 더하기 1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죠. 그럼요. 학생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왜 2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학교장님은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기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모른 적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것은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통찰력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 번에 설명하셨고, 학원 안의 아이들은 그의 말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던 시로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법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귀족의 지위도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같은 아이도 대마법사가 될 수 있겠죠. 이 생각을 하며 시로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벽 뒤에 있는 아이,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시론,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데도 자신이 발각되다니, 이제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질문에 대답해야 할까? 특히 지금처럼 더럽고 초라한 모습일 때 더럽고 초라한 모습일 때 시로는 교장 선생님과 저 아이들이 자신을 경시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동기부여로 인해 시로는 작은 몸으로 그 벽을 하나씩 기어 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지만 두 눈은 빛났습니다. 두 눈은 빛났습니다. 시로는 마법학원의 교장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몇몇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온화해서 서점 주인이나 경비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론을 보자 경비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론을 보자 그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너는 나와 놀러 오려고 했니? 그 존귀한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미러 안페아스입니다. 그는 사급 마법사이며 마법학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시론, 마법학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시론은 힘껏 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엔페아스 주위에 둘러앉은 아이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엔페아스 주위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모두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깨끗하게 단정한 모습이 시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가 평민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직설적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교장 안페아스는 너를 쫓아내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와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와요. 이 늙은이가 방금 한 말이 나를 끌어당겼다고 교장 선생님의 온화한 모습이 사이러스에게 훨씬 덜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꽤 수줍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용기를 냈어요. 마법을 보고 싶다고요. 나는 그걸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시로는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평민이 책을 읽을 수 있지? 너도 알잖아. 난 여기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정말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간청했어요. 어떤 마법이든 좋아요. 저는 단지 눈으로 마법을 보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웃으시며 하하, 그건 아주 간단해. 너희에게 바람을 만드는 마법을 보여줄게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만드는 마법을 보여줄게. 교장 선생님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시론을 하늘로 들어올렸어요. 너만이 아니었어요. 하늘로 들어올렸어요. 교장 선생님, 주위에 모인 아이들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 보였어요. 단지 시론만이 두렵고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하자 아이들과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매우 신나 보였어요. 시론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이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낙하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렇게 끔찍한 높이에서 시론은 자신이 곧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두려워서 눈을 꽉 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론은 더 이상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이제서야 그는 눈을 뜨고 땅에서 약 1미터 정도 떠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마법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겁쟁이여서 그를 놀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게 바로 마법이야. 시로는 안전하게 땅에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마법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책이 제공한 것보다 훨씬 초월적인 것이었어요. 마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교장 선생님이 방금 겪은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예를 찾고 있는 듯 했지만 시로는 너무 초조해서 진짜를 말해주세요라고 재촉했어요. 가자, 너 목소리 좀 큰데. 밖에서 들으면 시론이 교장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고 있다고 느낄 거야. 귀족 학생들이 듣고 놀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안페아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거든. 심지어 교사들도 안페아스가 화가 나서 시론을 처벌할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시론의 똑똑한 얼굴과 빛나는 눈을 보고 안페아스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 하하. 네가 그렇게 알고 싶다면 설명해 줄게. 조금 복잡해.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시론에게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 그것은 비범한 것이고, 다시 말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마음의 확장이야. 그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시론이 갑자기 안페아스에게 물어보았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시론은 흥분한 얼굴로 안페아스에게 물어보았어. 왜냐하면 시론이 방금 말한 것은 심지어 여기 있는 귀족 학생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거든. 너는 이걸 책에서 읽었니? 하지만 나는 여러 책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비이성적이라고 여겨지고 회피당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정보가 새로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을 보았어. 그러면 그 진실은 비이성적인 것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야. 안페아스는 그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동의했어. 그는 이 똑똑한 아이에게 매우 만족하는 듯 보였어. 비록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적은 정보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그는 평민일 뿐이야. 결국 그는 이 귀족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시로는 이 귀족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시로는 마법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 안페아스는 핑크색 머리를 가진 소녀 수민을 부르며 그녀에게 정신세계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줌 꺼내며 수민에게 손에 몇 개의 동전을 들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했어. 수민은 거의 생각할 필요 없이 숫자 6이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답이 완전히 정확했어. 시로는 매우 놀랐고 머릿속에 왜 안페아스가 그것을 맞출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답은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시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머릿속에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엔피스가 그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엔피스가 그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법사가 마음을 집중할 때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더 뛰어난 마법사들은 멀리서도 나무의 잎사귀수를 셀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도로 민감한 정신상태 또는 정신세계라고 합니다. 설명하며 엔피즈는 손에 있는 동전을 계속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수미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마법사가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결국 그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초자연적이며 결국 그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 그치지 않고 동전을 셀 수 있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을 세는 능력이 있으며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엔피스가 사이론에게 마법사가 되기를 원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AI가 이 상태의 정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감지해야 한다. 조용한 곳에서 연습해보라. 그 후에 머릿속의 모호한 생각들을 깨뜨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가 너를 탐험할 수 있도록 밝혀질 것이다. 내 말을 이해하니? 즉, 너가 자신을 감지할 수 없다면
너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론은 안피이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안피이는 시론의 질문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너의 자신을 여기에서 바로 감지해보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만약 시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만약 사이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는 마법 공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이론, 결국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이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뇌는 단순한 기관일 뿐이며 각 감각과 현실은 뇌는 단순한 기관일 뿐이며 각 감각과 현실을 너가 느끼는 것은 결코 뇌의 개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로는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느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 후에 시로는 눈을 뜨고 그 앞에는 여전히 교장 엔피에스와 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다. 엔피에스는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다. 엔피아스는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너는 무엇을 느꼈니? 그러자 사이로는 무엇을 느꼈니? 그러자 사이로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대답했다. 전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전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다.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다. 엔피에이스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다소 실망한 듯 보였다. 그는 시론이 처음 예상한 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 사건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신경증후군과 같아서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때 사람은 소리를 맡고 빛을 맛보며 피부를 통해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로는 자신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로는 자신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정신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엔피이스는 천천히 일어나 사이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잘했어. 너가 계속 연습한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엔피아스는 다시 돌아섰다.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싶었던 안페아스는 다시 돌아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특별 수업이 끝났다. 학교로 돌아가자. 떠나고 나서 안페아스는 여전히 아쉬워했다. 왜냐하면 떠나고 나서 안페아스는 여전히 아쉬워했다. 왜냐하면 시론처럼 똑똑한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그가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가 이룬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가 이룬 것들이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것이라고 느꼈다. 시론은 벽을 넘어 다시 밖으로 나갔으나 시론의 기분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방금 정신세계에 들어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신세계에 들어갔음을 알았던 시론은 안페아스에게 소리를 들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소리를 들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다. 그 소리 뒤에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다. 그 소리 뒤에 충격이 있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이 충격이 있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이 수백 조각으로 찢어져 온 세계에 흩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실체가 아닌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 세계 전체가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은 시론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떨림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광대함 앞에서 단지 한순간일 뿐이었지만 시론은 정말로 자신의 몸을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의 혼란 때문에 시로는 의도치 않게 한 행인을 그대로 부딪혔다. 오직 자신만이 뒤로 넘어졌다. 상대방이 꽤 크고 컸기 때문에 시로는 당황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시론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몇 명이 더 있었다. 시론이 부딪힌 남자는 즉시 시론의 옷깃을 잡았다. 미쳤나, 남에게 부딪히면 배상해야지. 시론은 너무 당황해서 말이 어눌해졌다. 죄송합니다. 시론은 너무 당황해서 말이 어눌해졌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길드에 속해 있죠. 나를 해치러 온 거죠. 시론은 나를 해치러 온 거죠.
시로는 상대방이 언급한 길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가벼운 경우에는 맞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황한 시로는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흥미로운 일이 있니, 아미 공주님?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흥미로운 일이 있니? 아미 공주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 무례한 남자는 급히 돌아서 새로 온 사람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시론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눈이 부신 붉은색의 시론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귀족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 생각을 즉시 포기했다. 건달 무리 쪽으로 가서 아미와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 시론이 도둑맞았다는 문제를 꺼냈다. 본론으로 돌아가 먼저 시론이 무릎에 가격당하자 그는 즉시 무너져 내렸다. 무릎에 가격당하자 그는 즉시 땅에 무너져 내렸고 온몸이 아파서 떨릴 정도였다. 시론처럼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이 녀석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 녀석들은 흥분하여 계속해서 시론을 조롱하며 거친 말로 도발했고 심지어 그의 부모에 대해서도 듣기 힘든 말로 질문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하자 시론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상대방도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시론은 전혀 반격할 기회가 없었다. 반격할 기회가 없었던 그는 곧바로 발에 차였다. 몇몇 거대한 남자들이 함께 시론이라는 어린아이를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는 저항할 수 없어서 머리를 감싸고 견디기만 했다. 시론은 저항할 수 없어서 머리를 감싸고 잠시 참았다. 그러자 아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참았다. 그러자 아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만두라고. 이렇게 가면 정말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시론 옆에 앉아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우연히 지나친 것뿐이라고. 괜찮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우연히 지나친 것뿐이라고. 시론은 그녀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느끼는 듯했다. 지나친 것뿐이라고. 시론은 그녀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느끼는 듯했다. 벤은 울면서 설명했다. 울면서 설명했다. 응, 이제 그만해도 돼. 아미가 말했다.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냐고.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냐고. 그냥 구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성스러운 외모의 소녀는 사실 저 건달보다 더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있어 시로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를 때린 후 남쪽 마을에 팔기로 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건달이 말했다. 시로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때 마운과 함께 가만히 있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를 팔기로 한다면 그는 이 생애 동안 부모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아미는 판단의 눈빛으로 시론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녀는 갑자기 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예는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와 건달들이 그녀를 둘러싸자 그녀는 즉시 킥킥거리며 웃었다. 아미, 아가씨, 너는 그를 어떻게 점검할 거니 듣고 있니 꼬마? 너는 그를 어떻게 점검할 거니 듣고 있니? 꼬마. 그녀가 말하자 시로는 옷을 벗어라는 두 마디를 듣고 아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다. 본래 그녀는 시론과 장난치고 싶었을 뿐이었고 이후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저 미친놈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 게다가 시론의 모습은 마치 미칠 것 같은 웃음소리와 위협적인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미칠 것 같은 웃음소리와 위협적인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폭력배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시론의 머릿속에 남았다. 대신 너는 날개짓 소리를 더 잘 듣기 시작했다. 한 파리의 소리가 지나가는 그 후 공간이 정지된 듯 시론은 자신의 마음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몇 시간 전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암페라스 교장과 학생들이 그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그는 마법을 시전하여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마법인지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고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었다. 암페라스의 주문이 그의 눈앞에서 선명해졌고 모든 것이 시론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가 그의 지식이 되었다. 시론이 영혼을 회복해 기억의 세계로 돌아올 때 현실 세계에서 그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폭력배들은 시론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다시 화가 나서 그의 옷깃을 잡았다. 이놈, 너 귀가 먹었냐?
나를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 너 귀가 먹었냐? 나를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순간 유일하게 아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시로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미 늦었다. 시로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바람을 만드는 주문을 시전했다. 그것은 안페라스가 했던 것과 같았다. 그는 모든 폭력배들을 하늘로 날려버릴 만큼 큰 돌풍을 만들어냈다. 하늘로 날려버릴 만큼 큰 돌풍을 만들어냈다. 시론이 정신을 차리려 할 때 그들은 이제 자유낙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들이 다리나 팔이 부러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들이 다리나 팔이 부러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시로는 단 한 번의 기술로 수많은 폭력배들을 쓰러뜨렸다. 그는 사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아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시론에게 달려가서 그를 일으켰다. 넌 도대체 뭐냐? 넌 어디서 마법을 배웠냐? 그러고 나서 시로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달려왔다. 너는 대체 뭐냐? 너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달려왔다. 너는 대체 뭐냐? 너는 어디서 마법을 배웠냐? 왜 마법을 배웠냐? 왜 한 평범한 너가 마법을 소유하게 된 거냐? 지금 이때 몇몇 사람들이 마법을 소유하게 된 거냐? 지금 이때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에 놀라서 달려왔다. 아미는 복잡한 사람들 때문에 달려왔다. 아미는 복잡한 사람들 때문에 재빨리 도망쳤다. 시로는 그녀가 다람쥐처럼 건물 옥상으로 날아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건 건물 옥상으로 날아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론 앞에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들도 자신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로는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로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다시는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골목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마을을 나서면서 시로는 너무 많은 끔찍한 경험을 남겼다. 그는 이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느꼈다. 그는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동안 아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가문은 카미스 가문으로 1급 귀족이었다. 아미는 1급 귀족이었다. 아미는 자신이 평범한 아이에게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왔다. 카미스 가문의 주인 사쿠라가 딸이 돌아오자마자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아차렸다. 왜 오늘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너 학교 빼먹었냐? 아미, 다 끝났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즐거운 것도 없다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방으로 올라갔다. 사쿠라는 딸에게 어쩔 수 없었다. 언제쯤 너는 성장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에게 속을 것이다. 사쿠라, 너에게 속을 것이다. 사쿠라는 그냥 말한 것이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아미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오늘 그녀는 정말로 속았다. 게다가 평범한 아이에게 속았다. 자신의 딸이 평범한 아이에게 속았다. 자신의 딸이 갑자기 그렇게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사쿠라는 익숙하지 않았다. 보통 아버지에게 비난을 받으면 아미는 발버둥쳤어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했다. 아버지 마법에 대해 아버지 마법 학원에 누가 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니? 그 폭풍 후 같은 여행 후 소개해 줄 수 있니? 시릴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를 찾은 직후 빈센트에게 달려가 울면서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방금 말했듯이 나는 길을 잃었고 그들은 작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 아이의 성격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겨울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빈센트는 아내가 스카프를 뜨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올리나가 시론이 나무를 더 자르러 벌목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자 빈센트는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비록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빈센트는 시론을 키우고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아들이 봄에 처음 도시를 방문했을 때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론은 길을 잃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항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시론은 나무를 자르는 숲에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시론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마법을 발동하여 그 괴물들을 공격했던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법은 그의 본능으로 성공적으로 소환되었지만 그는 마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여 다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론은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정신세계에서 그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감각처럼 형체와 향기를 포함해 그는 자신 앞의 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나무의 가장 약한 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론은 도끼를 한 번 휘둘러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5, 6배나 되는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장면을 빈센트가 모두 보았습니다. 그는 빈틈없는 경험을 가진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방금 본 것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번개 같은 도끼라고 확신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번개 같은 도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왜 시론은 이렇게 작고 여윈 아이가 빈센트와 같은 숙련된 사냥꾼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빈센트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것의 약점을 알았지만 왜 시론 같은 작은 마르고 여윈 아이가 전문 사냥꾼인 빈센트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들이 추운 겨울 하늘에서 나무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빈센트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시론은 매우 흥분한 듯 보였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는 무수히 많은 나무를 베어낸 끝에 마법을 성공적으로 호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론은 자신이 행운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행운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가 마법의 기초 지식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 그 후에도 시론은 마법을 느끼기 위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인내는 정말로 시론에게 그에게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몇 가지 성과가 흘러가고 3년 후 시론은 훨씬 더 자랐고 머리도 길어졌습니다. 그 후 시론은 훨씬 더 자랐고 머리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으로 천둥을 일으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론은 심지어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덤불의 떨림과 곤충의 움직임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덤불의 떨림과 곤충의 움직임, 각 나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각 나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그는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그는 숲에서 명상하기 위해 5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훈련하기 위해. 그런 다음 원하는 성과를 얻은 후 시론은 장작 더미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작 더미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2마리의 백마를 보았습니다. 이 귀한 말은 보통 이 외진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론의 집 앞에는 호화로운 마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고 시론은 조금 걱정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이 사람을 만나봐. 빈센트가 그 호화로운 마차의 주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빈센트가 그 호화로운 마차의 주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션 가문의 집사이자 암살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태물한 시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오션 가문은 왕국에서 2번째로 큰 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왕국에서 2번째로 큰 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태무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시론의 얼굴과 체격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귀중한 물건을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귀중한 물건을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읽을 줄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배웠습니다.
캐무란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웠습니다. 캐무라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잘 교육받은 것 같구나. 그냥 사냥꾼의 아들일 뿐인데 하지만 읽을 줄 아는구나. 너는 착한 아이이기도 하구나. 잠깐만 왜 여기 온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시로는 인내심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냥꾼의 아들이었지만 읽을 줄 아는 착한 아이이기도 했다. 잠깐만,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시로는 인내심을 잃은 듯 그리고 마침내 타무라는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을 말했다. 그는 시론을 오션 가문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왜 그가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일은 대저택의 중앙도서관에서 만 권의 책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중 많은 중요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일은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운반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다. 이 일을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운반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다. 하지만 분류 작업은 타무란과 시론만이 수행할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시론의 심장은 더 세게 뛰었다. 도서관이라는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시론의 심장은 더 세게 뛰었다. 그것은 오션 가문의 도서관으로 마법사에게 중요한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타무라는 마법사에게 중요한 지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무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가족뿐입니다. 만약 한 권의 책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이 사실에 대한 뉴스가 유출되면 그와 그의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시로는 그의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시로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위험하니 오션 가문은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빈센트가 평생 사냥을 하더라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팔 정도로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무란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단지 아들이 오션 가문의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받은 돈은 정말 많았고 그래서 그는 아들을 몇 년 동안 돌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무라는 시론에게 매우 만족한 듯 보였고 빈센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빈센트가 시론을 그동안 돌본 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서 탁자를 쳤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시론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테무라는 갑자기 킥킥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는 소년이 어떤 경력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꿈꾸는 것을 줄여라. 만약 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 빈센트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 어릴 때 올리나가 시론에게 몇 마디 가르쳐 주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5살이나 6살이 되었을 때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그때의 시론이 얼마나 순하고 귀여웠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똑똑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의 아름답고 섬세한 눈을 바라보고 그가 책을 읽는 모습에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양아들이 귀족 가문에 속한 것일까? 만약 그가 사냥꾼 가족이 아닌 귀족 가문에서 자랐다면 그의 인생은 더 나았을까? 그 시절 빈센트는 매우 힘든 정신적 싸움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론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고 그를 사냥꾼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론이 하루에 몇 시간을 숲에서 나무를 베는데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을 숲에서 나무를 베는데 보내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테무란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션 가문이 그를 읽을 줄 아는 평민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읽을 줄 아는 평민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빈센트가 원하는 것은 시론이 그곳에서 원하는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무란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이마의 남자가 빈센트가 돈을 위해 아들을 팔고 싶다고 한 것에 놀라서 그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에게 부탁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테무란.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테무라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빈센트가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발을 내디딘 순간 시론이 그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든 테무란이 가족을 무시하든 간에 그는 진지했습니다. 가족을 무시하든 간에 그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협하지 않았어. 미리 말하는데 작은 소문 하나가 너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테무란이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다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그는 테무란이나 오션 가문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결단을 보고 타무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시론을 오는 일주일 안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 기간 동안 너가 거절하거나 마음을 바꿔도 괜찮지만 시론이 오젠 저택에 발을 들이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너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시론에게 주의사항을 전한 후 타무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빈센트 가족이다. 3명의 빈센트 가족만 남았다. 그들은 아들 시론에게 왜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놈들은 그저 내 대신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건 아버지의 잘못이다.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 지금 바로 거절해라. 빈센트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때 시론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빈센트가 자신을 불행한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오젠 저택의 도서관에 들어가 귀한 마법책들을 읽을 기회는 그의 인생에서 상상도 못할 기회였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시로는 울면서도 고마워요. 시로는 울면서도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빈센트는 급히 그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시로나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아버지가 이 집안의 한 가닥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게. 아버지가 이 집안의 한 가닥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게. 그 순간 빈센트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모르겠었다. 올리나도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가고 싶다면 그들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타무라는 약속대로 시론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빈센트는 서명할 서류를 받아들고 급하게 시론을 떠나게 했다. 마차의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시작했다. 시론은 바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시론은 빠르게 자신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는 빈센트와 올리나가 서로를 끌어안고 끔찍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이성의 빛이 결국 그를 손을 뺄 수밖에 없게 했다. 당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차의 문이 닫히고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차의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로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로는 빠르게 자신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빈센트와 올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고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로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시로는 그들에게 손을 뻗고 싶었지만 이성의 빛이 결국 그를 손을 뺏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뺏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회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션 가문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그것은 시론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떨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젠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떨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젠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본부는 톰미아 왕국의 크리스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수카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젠,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젠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토미아 왕국의 크리스 시내에 위치한 오젠은 주요 검사를 양성하는 평범한 전사 가문이다. 전임 가주가 BA급 검사였고 현재의 가주는 4급 정통기사인 오젠 주교로 그들은 도시의 강력한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차는 오션 저택 앞에 도착했고 시론이 귀족 가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는 왕국에서 매우 큰 세력을 가진 2급 귀족이었다. 왕국에서 매우 큰 세력을 가진 2급 귀족 앞에서의 장엄한 경치에 시론은 정말 경악했다. 시론을 맞이한 두 사람은 그를 행정실로 안내했다. 그들을 따라 시론은 행정실이자 관리인의 휴식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2년 동안 머물게 된다. 여기서 2년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시론이 쉴 시간도 없이 그를 즉시 가문 도서관으로 데려가
시론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설명했다. 오션 가문의 도서관에 들어서자 시론은 더욱 놀랐다. 시론은 이런 많은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책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이곳이 천국이었다. 오진 가문은 새로운 도서관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은 그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시론의 임무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의 임무는 책들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는 매주 목록을 받고 그 목록에 있는 책들을 찾아서 모아야 한다. 근무 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작된다. 근무 시간 외에는 시론은 쉴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갈 수는 없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택에 들어갈 수도 없다. 테무라는 수석 관리인이기 때문에 더 바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시론에게 가문에 들어가는 예절을 가르쳐줄 다른 관리들도 있다. 테무란이 물었다. 시론은 상대방이 방금 말한 정보를 소화하고 있었고 이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기회라고 느꼈다. 제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나요? 시론이 역으로 질문했다. 내일부터 시작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론은 새로운 관리인 복장을 입고 목록을 들고 대도서관으로 갔다. 목록을 들고 대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밤새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오젠 가문이 이렇게 크고 단 한 명만 고용하여 책 정리 일을 맡기는 이유를 이해했다. 아마도 그들이 책을 정리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검술의 역사라는 책을 정리해야 한다면 각 사람은 그것이 전문 검법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역사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검술의 역사는 각 사람이 그것이 전문 검법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역사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포괄적인 역사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사이론이 정렬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는 지식의 역사입니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는 지식의 역사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역사라는 이름 아래에 쌓여집니다. 역사라는 이름 아래에 쌓여진 것은 지식의 척추이며 철저히 학습한 후 역사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다른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면 시론의 독서 속도도 현저히 증가합니다. 여기 있는 만 권의 책 중 약 850권이 역사서적이며 그는 이곳에서 2년 안에 그것들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큰 꿈인 시간,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시론은 자신의 일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시론은 테무란과 한 부관리자가 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론은 급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치웠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책을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는 정리했습니다. 잘 정리되었나요? 야근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론은 재빨리 야근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론은 재빨리 일어섰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테무란도 일어섰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테무란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몸을 지나치게 쇠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는 이 도서관에서 아직 2년이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해져서 실수를 유발하면 언제 목이 잘릴지 모릅니다. 티뮤라는 새로운 목록을 남기고 떠났지만 몇 걸음 가다가 그는 갑자기 사이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그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내가 도서관의 책을 몰래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건가요? 그러나 다행히도 테무라는 그가 내가 도서관의 책을 몰래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건가요? 그러나 다행히도 테무라는 그저 시론의 목에 있는 리본을 고쳐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관리인뿐만 아니라 그저 시론의 목에 있는 리본을 고쳐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관리인뿐만 아니라 주인과 젊은 상속자들도 방문합니다. 자신의 복장을 주의하고 가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테무라는 시론에게 가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테무라는 시론에게 자신의 긴 머리를 다듬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시론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시론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시로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을 묶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 속의 지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테무란과 부지베인이 떠난 후 시로는 그 방대한 정보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외우고 싶었지만 언제든지 책의 지식에 접근하려면 시로는 그 안의 사건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머리에 글자를 더 넣으려 했었지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로는 더 이상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한 손이 뻗어 그가 읽고 있던 책을 집어들었다. 지금은 테무란이 언제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정말 바보 같다. 그는 혀를 차며 혼자 중얼거리며 이 책을 들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고 그는 단순히 공부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실용적인 책들을 읽었다면 그는 일과 외에 여기 오는 것을 금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냥 의지가 있는 바보일 뿐이었다. 3개월이 지나고 시로는 의지가 있는 바보일 뿐이었다. 3개월이 지나고 시로는 오진 가문의 대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오진 가문의 대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하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 3개월간 일한 후 하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 3개월간 일한 후 시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귀족 사회는 한두 권의 책이 없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는 도서관에 정말로 중요한 책은 없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시론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테무란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대도서관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어서 귀찮은 목소리가 들렸다. 시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들어온 사람은 키가 큰 푸른 머리의 청년이었다. 시론의 아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이 가문의 막내 아들인 라이언 오션이다. 그 후 라이언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라이언보다 더 무섭게 들렸다. 네가 도망치다니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는 100바퀴 더 달려야 할 거야. 그가 시론을 향해 뛰어왔다.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이언, 네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잡으면 너는 100바퀴 더 달려야 할 거야. 시론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너는 100바퀴 더 달려야 할 거야. 시론을 향해 급히 달려간 후 그는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 후 그는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숨었다. 도망칠 때 그는 다가오는 사람에게 여기서 숨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잊지 않고 경고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은 시론에게 큰 압박을 주었지만 누군가 대도서관으로 돌진했다. 그 후에도 그의 거대한 몸은 2배가 되었다. 우리는 네가 여기 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온적이 너에게 한 명이 있다. 키가 콩알만 한 푸른 머리의 아이가 방금 들어왔지. 그렇지. 시로는 할 말을 잃었다. 만약 그 푸른 머리 아이가 콩알만 하다면 그의 여윈 몸은 이 노인 눈에는 무엇일까? 하지만 그는 그를 보았다. 너무 무섭다. 시로는 먼저 상대방의 신원을 탐색해야 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검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나는 그 콩알 같은 놈을 혼낼 권리를 가진 선생님이다. 이해했느냐? 2마디 이해했느냐? 사실 시론의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으면 이 노인이 자신을 묻어버릴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주인님이 경고했지만 시론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그는 책장 아래에 숨고 있다고. 검수를 가르치는 라이언은 즉시 한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고 그를 끌어냈다. 선생님, 이건 단지 오해입니다. 라이언은 당황해서 설명했지만 이건 단지 오해입니다. 상대방은 그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라이언은 자신의 스승에게 세게 바닥에 던져졌다. 그 후 그는 그의 다리를 잡아 끌었다. 나를 따라와라. 게으른 놈이 훈련을 소홀히 하다니
너는 자신의 의식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 모습은 라이언에게 매우 괴로워 보였다. 시로는 그의 입모양을 통해 그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검술을 가르치는 권력은 가문장보다 더 강력해 보였다. 그래서 시로는 이 선택만 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시로는 어린 주인님이 잡혀서 수련을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후로도 대도서관에 갑자기 들어와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대도서관에서 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며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읽은 책은 20일 안에 끝냈다. 하지만 그 책을 모두 이해한 후 그는 4개월 만에 82권의 책을 연속으로 읽었다. 이 일이 시론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었다. 시작은 꽤 어렵지만 그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담긴 책이 없었다. 10,000권의 첫 번째 책으로 기초를 다진다면 나머지 650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시론이 나머지 650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시론은 마법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시점에서 마법의 역사와 기원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만물의 형성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 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 학자가 정리를 만들어낸다면 마법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마법사도 학자와 같지만 모든 학자가 마법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AI가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의식 속에서 그것은 정신세계이다. 그래서 시로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책들에서 전달되는 방대한 지식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시론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라이언이 화가 나서 돌아왔고 이 개자식은 지옥을 넘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푸른 머리와 큰 체형 귀찮게 하는 그 목소리. 시로는 조용히 차가운 땀을 흘렸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끈질기게 이겨냈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도서관에서 폭로한 원한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화가 나서 이를 갈며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넘어야 했는지 알고 있냐? 라고 말했다. 화가 나서 이를 갈며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넘어야 했는지 알고 있냐고 말하며 그는 스승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절벽을 수없이 오르면서 손가락이 힘을 잃게 만들었지만 매번 죽을 것 같으면 도서관에서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원한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치 힘이 생긴 듯 시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 젊은이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정점에 이르렀다. 너는 입을 열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느냐? 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고 스승에게 고발했느냐? 너 같은 토끼 같은 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라이언이 말했다. 너 같은 토끼 같은 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라이언이 말하며 시론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다. 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시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화가 난 사람과 논리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 같다. 그럼 젊은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이언은 시론의 반문에 놀란 듯 보였다. 그의 태도가 그렇게 차분할 수는 없었다. 그 후 그는 허허 웃으며 시론을 칼 연습장으로 끌고 갔다. 밤중에도 불구하고 시론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화를 풀기까지 그는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애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라이언의 공격을 참고 견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참을 바라본 후 라이언은 걸려있는 무기들을 살펴보았다. 자신을 때리기 위해 화가 풀릴 때까지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위해 요청한 기회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로는 리온의 공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한참을 바라보던 중 무기 진열대에 걸린 무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무작위로 나무검 하나를 집어 시론에게 던졌다. 나와 단독 결투를 하도록 시론에게 요청한다.
나는 너처럼 비겁하지 않다. 나와의 단독 결투를 하도록 시론에게 요청한다. 나를 경시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미 대검의 대가가 될 운명이니 내 검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젊은이여.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젊은이여. 지금까지 리안에게 비겁한 행동을 당했기 때문에 시로는 약간 흥분하여 대답했다. 오젠 가문의 하인으로서 너는 오젠 가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너는 두려움 때문에 나와 스승을 배신했다. 그것이 비겁한 행동이 아니냐. 너는 오젠 가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너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스승에게 배신했다. 그게 비겁한 행동이 아니냐. 라이언이 이러한 말을 할 때 시로는 그녀의 눈빛이 확연히 변해 잔인해졌음을 느꼈다. 시로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것은 라이언이 원하는 바였다. 두 사람 간의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라이언은 시론이 먼저 3번의 공격을 하도록 허용했다. 라이언은 시론이 먼저 3번의 공격을 하도록 허용했다. 시론은 매우 긴장했다. 비록 이것이 나무검이라서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나무가 매우 단단해 뼈가 부러지면 시론은 집으로 쫓겨나고 이 일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몇 초간의 생각 끝에 시로는 검을 강하게 쥐고 강력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에서 라이언은 쉽게 피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라이언은 쉽게 피했다. 두 번째 시론의 공격이 나갔고 그는 쉽게 피했다. 두 번째 시론의 공격이 나갔고 그는 다시 자신의 검으로 막아냈다. 시론의 검을 쥐는 모습과는 다르게 라이언은 전혀 떨지 않았다. 다시 자신의 검으로 막아냈다. 시론의 검을 쥐는 모습과는 다르게 라이언은 분명히 기본기가 훨씬 더 탄탄했다. 기본기가 훨씬 더 탄탄했다. 힘도 매우 뛰어났고 땀이 흐르고 있었다. 시론은 상대에게 공격할 기회가 단 한 번 남았고 이번에 실패하면 시론은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그는 최대한 집중하여 정신을 모았다. 분명히 더 기본적인 기초가 있다. 힘도 매우 뛰어나고 땀이 목에 비 오듯이 떨어졌다. 시로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었고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시로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최대한 집중했다. 그는 최대한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다. 자신의 영혼의 세계에서 시로는 상대의 검에서 가장 약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무를 베던 때처럼 목표를 정한 후 시로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리오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고 즉시 검을 들어 막았다. 그는 오히려 시론을 조롱하며 너무 우스꽝스러운 자세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그 자세가 너무 우스꽝스럽다며 조롱했다. 하지만 사이론의 칼이 내려치자 리오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가 쥐고 있던 칼은 즉시 부서져 여러 조각이 되었다. 리아는 매우 놀란 듯 보였다. 매우 놀란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이론의 칼도 부러졌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리안에게 3번의 공격을 허용했다. 그는 첫 번째 기술로 상대의 힘과 타이밍을 계산하고 두 번째 공격으로 자신의 의도를 실행했다. 세 번째 공격은 그가 연습해온 3년간의 기술인 뇌격이었다. 리오는 떨리며 뇌격이었다. 리오는 떨리며 말했다. 너는 어디서 검술을 배웠어? 이건 검술이 아니야. 이건 단지 뇌격이야. 사이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리온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사이로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사냥꾼이며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러 갔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그의 체력이 너무 약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나무를 쉽게 하기 위해 이 기술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뇌격은 나무꾼들이 붙인 이름이었고 듣고 있던 리오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강력한 한 방이 상대방이 나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그는 15년 동안 검을 잡고 있었는데 나무꾼의 아들에게 패배하다니. 더욱이 사이론이 방금 부른 뇌격은 오션 가문의 필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안의 형은 가이였고 가이는 12세에 이 기술을 배웠다. 그때 리안은 가이에게 이 기술로 패배했다. 오늘 그는 사이론에게도 같은 기술로 패배했다.
오늘 그는 사이론에게도 같은 기술로 패배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두 손을 꽉 쥐고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상대방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다. 사이론은 조금 긴장을 풀었다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긴장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리오는 그 후 칼을 꺼냈다. 그 후 칼을 꺼냈다. 이번엔 진짜 검을 꺼냈다. 두 손에 류가 주먹을 쥐고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상대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다. 시로는 조금 긴장이 풀린 순간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지금 당신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리오는 그 후 한 자루에 다른 검을 꺼냈다. 이번에는 진짜 검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론 쪽으로 던졌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무기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 네가 검술을 잘 다룰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적절히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론의 마음은 적절히 대해야겠지. 시론에는 가슴에서 튀어나오고 싶어해. 주인이 미쳐서 진짜 검으로 겨루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 마. 다행히도 라이언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다행히도 라이언은 그렇게 미치지 않았어. 진짜 검으로 겨루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그는 사이론에게 준비할 한 달을 줄 거야. 한 달은 길어 보이지만 검술 기초가 전혀 없는 사이론에게는 정말로 무용지물이야. 사이론은 그 검을 손에 쥐고 온 몸이 떨리고 있어. 만약 진짜 검이라면 그는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사이론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리안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 평생 검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으로 싸울 수 있겠어. 하지만 리안은 검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으로 싸울 수 있겠어. 하지만 리안은 자신의 말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는 거야. 만약 네가 전투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나무를 자르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너를 추격할 거니까. 손에 쥔 검은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시로는 그것이 정말로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 그는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시론의 정보를 듣고 마침내 시론의 정보를 듣고 마침내 왜 막내가 그렇게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게 되었어. 오시언 가문의 사람들은 검은색과 파란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가주 오션 비숍은 검은색과 파란색 머리를 가진 오션 비숍은 세 아들과 한 딸을 두었고 그의 첫째 아들은 세 아들과 한 딸을 두었고 그의 첫째 아들은 검술 6단이 되었고 딸은 검술 6단이 되었고 첫째 딸은 파란색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궁전에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어. 대신 자신의 가문의 검술기를 따르지 않고 둘째 아들은 어즈이세이아이도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12살의 전투 기술을 배워 천재로 여겨져. 그리고 라이안은 12살의 전투 기술을 배워 천재로 여겨져. 그리고 라이안은 오즈아이가 자신의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집안의 하인들은 그에 대한 의견이 꽤 형편없다고 동의해. 그는 개인 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론의 기분은 매우 우울해지고 그는 왜 그때 라이안에게 나무검을 쓰게 하지 않고 반항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어.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라이안의 자존심은 심각하게 상처받았고 그는 반드시 사이론과 결투해서 이겨야만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사이론은 긴장해서 울기도 했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시로는 긴장해서 울기도 했어. 만약 그가 다음 한 달 동안 라이안과의 전투에서 죽는다면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야. 부모님을 생각하니 시로는 더 이상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 생각해봐, 넌 마법사가 될 거잖아. 사이로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는 도서관에서 책 몇 권을 찾기 시작했다. 살아있던 시절 시로는 자신의 체력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기술 몇 가지만 배우면 꼭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사이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리아는 미친 듯이 훈련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열정은 스승을 놀라게 했다. 그의 검술은 매우 놀라웠으며 심지어 항상 훈련을 피하던 그가 지금은 그에게 더 강력한 훈련 방법을 요청했다.
스승은 검술을 가르치는데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라이언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챘지만 라이언은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다. 라이언이 괜찮다고 대답했다. 라이언이 그렇게 결심하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결심하자 그는 대신 리안에게 훨씬 더 잔혹한 훈련 계획을 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잔혹한 훈련 계획을 주기 시작했다. 리안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시로는 조심스럽게 힘의 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힘의 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단순한 도식으로 여겨진다. 만약 마법사가 영역이 있다면 검사는 힘의 도를 통해 자신의 몸을 형상화할 수 있다. 힘의 도는 그들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힘의 도를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를 완벽하게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면에서는 사이론이 개방한 영역과 완전히 반대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했다. 그는 시도해볼까 생각했다. 시도해볼까 생각했다. 사이론은 속으로 생각하며 손에 든 책을 접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힘의 도를 여는 첫 단계이며 꽤 간단하다. 왜냐하면 영토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토를 여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면 힘의 도를 열 때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사실 스로는 힘의 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토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기존 영토를 바탕으로 기본 검술 몇 가지를 배우기로 했다. 사이로는 검술을 가르치는 책 더미를 안고 연습장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동시에 8방향으로 동시에 배기를 시작했다. 그때 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검술을 가르치는 스승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제자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지만 라이언의 마음가짐은 정말로 놀라웠다. 비록 어릴 때부터 그를 가르쳤지만 리온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다. 현실에서 사일에는 단지 넘치는 물방울과 같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리온이 항상 형제자매와 비교당하고 그가 15년간 검술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도를 열지 못해 오션 가문의 실패자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의 스승은 검술을 가르쳐주지만 외견상 강직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매우 감정적이다. 오늘 자신의 제자가 두려울 정도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서 멈추자. 그가 검을 내려놓으니 그는 이제야 전신의 근육이 지친 것을 느꼈다. 그 후 앉아 사샘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스승이 땀을 닦아주며 물었다. 내 손이 아프고 죽고 싶어. 리온이 대답했다. 너는 몰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나는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예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갑자기 그가 나에게 물어봤어. 나는 잘하지 못하는 것만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천재가 아닌 이유야 라이언. 나는 스승이 나를 비꼬는 것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라이언을 바라보니 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고 그의 눈빛 역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어. 그는 모든 천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 하지만 천재들도 두려움이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불타는 의지. 그것이 바로 천재의 적이야. 고된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결단력이야. 고마워, 스승. 라이언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들었던 모든 격려 중에서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았어. 그의 검술 교사도 그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라이언의 강한 전투 의지를 일깨웠어. 만약 재능이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어낼 거야. 라이언은 자신의 결단력을 사용하고 싶어해. 라이언은 자신의 결단력을 사용하고 싶어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해. 그는 승리하고 싶어해. 그리고 우연히도 그것이 시론의 생각과도 일치해. 시론은 기본 검수를 연습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시론은 매우 진지해. 지금 시론은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첫 검법을 배우고 있어. 검술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을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것의 이면은 생과 사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이지. 그래서 그것의 이면은 생과 사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이지. 연습 상대가 없어서 시로는 라이언이 던져준 검을 단단히 쥐고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상상해. 그 적은 그를 공격할 수 있어. 그 적은 그를 공격할 수 있어. 여러 방향으로 실제로 검으로 공격할 때는 8개의 큰 방향이 있어. 그리고 시로는 8개의 큰 방향이 있어. 그리고 시로는 그의 비범한 노력으로 그 8개의 배는 법을 스스로 연습했어. 그리고 그 8개의 방향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연습했어. 그 8개의 방향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연습했어. 그렇게 계속 연습해봐. 그 휘두름은 8방향을 제압하는 방법과 같다. 그렇게 계속 훈련해라. 그러다 보니 검술의 길이 마법처럼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배우는 사이에는 마법처럼 스스로 배운 것들은 사막의 모래알과 같은 것에 불과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사막의 모래알과 같은 것에 불과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일에는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오션 가문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오션 가문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는 또한 멋진 세상을 보게 되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는 또한 멋진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한 달 동안 멋진 세계를 보았고 시로는 제 시간에 훈련장에 도착해 리온과의 생사를 건 대결에 임했다. 리온과의 생사를 건 대결에서 단 한 달 만에 그는 상대의 기운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대의 기운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리온이 시론에게서 감지한 것이기도 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한 달 전 그는 자세와 중심이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론은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비록 처음 실제검을 잡았지만 여전히 매우 침착하다. 이것은 라이언이 시론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의 형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라이언이 더욱 승리하고 싶게 만든다. 그는 시론 앞에서 매우 긴장하고 있다. 매우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젊은 귀족은 비록 하인들에게 무능하다고 말해지긴 했지만 그의 검술 실력은 그와는 다른 차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론은 한 달 동안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거미 방향과 차분함 관찰하는 방식이 느껴졌다. 시론의 거미 방향과 차분함, 그리고 관찰하는 방식은 리온의 혈압을 높였다. 리온은 이 검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는 매우 궁금해했다. 그는 과연 시론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며 사실 시론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쪽에서 리온은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른쪽 손에서 검이 나왔다. 오른쪽 손에서 검이 나왔고 시론은 계속 방어했다. 방어했지만 처음 2번은 가볍게 받아냈다. 2번째는 가볍게 받아내고 이후 린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시론의 거미 방향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결국 린의 검이 시론의 가슴에 얕은 상처를 남겼다. 피가 흐르며 그는 자신이 지고 있음을 알았다. 시론은 급히 방안을 바꾸고 전력을 다해 후퇴했다. 후퇴하며 가슴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었다. 리온은 시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고 있음을 알았다. 시론은 전력을 다해 후퇴했다. 후퇴하며 가슴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 되었다. 라이언은 그 눈빛을 보며 이해한 듯한 의문을 느꼈고 더욱 강해졌다. 그가 방금 사용한 기술은 대검 훈련을 위한 오션 검술이었다. 대검 훈련을 위해 라이언의 모든 검격은 완전히 다른 힘을 발휘했다. 일반적인 검술과는 완전히 달랐고 사이론을 다치게 한 후 그는 더욱 흥분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사이론을 자신의 힘으로 짓밟는 것만 있었다. 그들은 2라운드로 계속 돌진했지만 이번에는 사이론이 라이언이 위로 베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이언이 가슴을 가격했을 때 사이론은 옆구리를 베었지만 라이언의 후속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이는 그가 검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즉시 전투 계획을 변경했다. 사이론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기본적인 검술을 배웠기 때문에
공격도 비교적 날카로웠고 라이언은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고 지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이언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질문했다. 라이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사이언원의 기술은 꽤 단순한데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라이언은 우세한 위치에서 미친 듯이 반격하는 중이었다가 갑자기 수세에 빠졌다. 그는 상대방의 체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시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희망을 가지며 인내하고 계속 공격을 이어가야 했다. 라이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이론의 압박이 그를 괴롭혔다. 사이론의 압박은 라이언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라이언은 아버지에게 천재로 칭송받던 형을 떠올렸다. 그는 나를 검술로 물리친 사람이다. 그를 기억할 때의 교만한 미소와 만족감에 라이언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는 다시 그 분노를 시론에게 쏟아부었다. 라이언의 갑작스러운 동요는 시론이 그가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라이언은 정말로 침착하지 않았고 분노가 폭발했다. 사실 차분하지 못했지만 그 분노의 폭발로 인해 그의 검 휘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검 휘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시로는 검의 방향을 다 읽을 수 없었다. 마지막 공격에서 시로는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 공격에서 시로는 죽음의 신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영광을 가진 남자이니 당연히 이 노인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영광을 가진 남자이니 당연히 이 노인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라이언의 검이 시론에 의해 튕겨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의 검이 시론의 검에 의해 튕겨져 나갔다. 그는 그곳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고 시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그를 바라보는 시론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마지막 공격에서 시론은 자신의 거미 방향을 읽어냈고 그는 검을 잡는 방식을 바꿨다. 그는 검을 잡는 방식을 바꿨다. 단지 순간적으로 시론의 검끝이 위로 향하며 라이언의 검날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라이언의 검이 아래로 내리쳐지며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시론은 그의 검을 튕겨내며 승리했다. 시론은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겼지만 자신이 정말로 이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론은 매우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귀족이었고 그는 또다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에 라이언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시론은 매우 긴장했다. 그는 다음에 라이언이 어떤 분노를 드러낼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라이언이 화를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세 마디를 말했다. 내가 졌다. 시론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라이언은 머리를 극적이며 그 말을 몇 차례 더 반복했다. 내가 졌다. 너는 내가 졌으니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시론은 약간 놀랐다. 그는 라이언이 이렇게 기꺼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시론은 약간 놀랐다. 그는 라이언이 이렇게 기꺼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자신의 목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하지만 그가 귀족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살아남겠어? 당신은 지금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님 사이렌은 거의 소리를 주인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네가 내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거지. 왜 리오는 멍청하게 대답했을까? 당신은 단지 이 일을 두고 내 목숨을 내기 원할 뿐이야. 나는 살고 싶어. 처음부터 나는 이 싸움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왜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압박하려 하죠? 당신이 훈련하기 싫어서 도망친 건데. 분노가 뇌로 치솟아 사이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리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리온도 지지 않고 즉시 반박을 하였다. 잠깐, 그 멍청한 놈아. 누가 누굴 비난할 필요가 있지. 모두 네가 비겁했기 때문이야. 비록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주쳤더라도 당신은 나를 존중해야 해. 사이렌은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나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검술 스승 사이에 끼어 있어. 당신이 정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나 같은 작은 사람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이렌은 점점 더 흥분하며 자신의 분노를 모조리 쏟아내며 리온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젊은 주인공은 진짜로 대단한 놈이고 그는 도전을 원해. 진짜로 대단한 놈이고 그는 자신이 높이 올라간 만큼 시론과 대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는 시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론은 이번에 소금을 팔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참 소리치고 나서 그는 지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다. 반면 라이언은 집안에서 하인에게 욕을 먹고 얼굴을 만질 시간도 없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론이 감정을 터뜨렸던 순간 라이언은 자신이 마주했던 냉정하고 침착한 전사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 대신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소년이 나타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언이 시론이 확실히 천재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를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시론은 라이언과 대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라이언은 눈앞에 있는 소년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너 이름이 뭐야? 그가 갑자기 물었다. 아리안 시론. 시론은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응하고 대답했다. 나는 오션 라이언이야. 응하고 대답했다. 나는 오션 라이언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짜로 들렸다. 시론은 다시 한번 이해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짜로 들렸다. 시론은 다시 한번 이해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이 젊은이 머리카락이 파란 것이 오션 트루엔일까? 그리고 이 혼란은 절정에 달했다. 오션 트루엔일까? 그리고 이 혼란은 절정에 달했다. 갑자기 트루엔이 손을 내밀어 시론을 일으키려고 하며 우리 친구가 되자는 제안을 했다. 두 사람의 결투는 이렇게 끝났다. 시론은 자신의 일로 돌아갔고 순식간에 1년이 지났다. 처음으로 오션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벌써 1년이 흘렀다. 총 시론은 1450권 중 728권을 분류했다. 이 진척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심지어 테무란 같은 까다로운 사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론이 분류해야 할 책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 효율도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시론은 850권의 역사책을 다 읽는 목표가 이제는 200권만 남아 있었다. 매일 그는 3권의 책을 읽었고 조만간 시론은 그가 항상 꿈꿔왔던 기초 지식을 완성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이언 덕분에 그는 검수를 경험하고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덕분에 시론의 정신력이 증가한 것 같았다. 시작은 다소 느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론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론이 인생에서 첫 번째 좋은 친구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소리쳤던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결정적인 결투 이후로 리오는 거의 항상 대도서관에 뿌리를 내리고 시론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꽤 감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사랑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그의 웅장한 외모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나는 가끔 라이언이 시론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어지럽히는 일이었다. 그가 막 분류한 책더미였다. 가능하지만 결국 이 친구는 꽤 가치 있는 친구이다. 다만 서로 친해진 후 라이언이 게으르게 연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늘 연습을 마친 후 그는 스승에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시론도 이 게으른 모습의 인간이 사실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불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오는 기회만 있다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를 너무 과하게 연습시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리고 시론은 리온이 도서관에 남아 함께 책을 읽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10분 후 리온은 책의 문자들 때문에 지치게 되었다. 시론은 그가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하나? 800권이나 된다니 너 미쳤어. 라이언이 중얼거렸다. 물론이지.
사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 600권이 넘는 역사책을 다 읽으니 거의 다 알고 있어. 거의 다 알고 있어. 책 읽는 것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시론을 관찰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리고 매번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독서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그의 독서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시론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책을 읽었고, 라이언은 시론이 너무 지루해서 언제든지 책에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무 지루해서 언제든지 책에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라이언은 몇 글자를 읽고 나서 시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았고 마치 무료 파이어 대기실처럼 보였다. 시론은 무료 파이어 대기실처럼 보였다. 시론은 그래서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집중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손에 있는 책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다. 리오는 비교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다. 리오는 비교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프리파일의 대기실처럼 괜찮은 것 때문에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시작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책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 라이언이 쓴 책은 비교에 대한 것이다. 아이온이 쓴 책은 대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것이다. 만약 한 검사가 마법사와 대결한다면, 대륙에서 만약 한 검사가 마법사와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검사가 이길 것이다. 그때 책장 뒤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이로는 책장 뒤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오젠 가문의 둘째 아들로 린이 극도로 싫어하는 형이기도 했다. 사이로는 매우 긴장하며 그들이 방금 나눈 대화가 듣기 좋지 않게 들린 것에 대해 매우 긴장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듣기 좋지 않게 들린 것이다. 하인과 귀족의 자녀와의 무례한 대화는 쉽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그때 GAI의 눈빛은 마치 그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래서 사이론이 불편해 보이자 리안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 왜 너는 마치 너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너는 자신이 검사 쪽에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해. 너는 자신이 검사 쪽에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해. 오, 나는 네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는 지금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위치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사람들은 전장에서 군대의 계급에 따라 위치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 없는 말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리하나는 분명히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GI는 신경 쓰지 않고 사이론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기 서 있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사이론은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다. 그는 GI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었고 만약 그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자신이 안전할지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론은 상대의 질문을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사와 마법사의 수준이 같다면 검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법사가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지만 만약 검사가 자신의 뛰어난 체력을 이용해 마법사가 영역에 들어오기도 전에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너는 틀렸다. GI가 사이론의 말을 중단시켰다. 이 고상한 모습은 리온에게 익숙해. 이 모습이 매우 거슬려. 가인은 어릴 적부터 이 모습이 나타났고 매번 누군가를 싫어할 때마다 그런 걸 짓밟는 걸 좋아했어. 지금 여기 리온이 있는데 가인은 다시 시론에게 압박을 가하고 싶어. 너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 보이네. 나는 확실히 너가 오신의 5신기 이야기를 들었겠지. 그렇지. 그 신기들은 마법사의 정신세계를 부수는 능력을 지닌 성스러운 유물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마법에 저항하는 것이야. 시로는 가이의 말에 놀라고 마법사의 선천적인 능력은 정신 영역이야. 마법사와 싸울 때 그들의 정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마치 심해의 상어떼와 싸우는 것과 같아. 하지만 한 가지가 물을 흔들 수 있어. 심해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이가 방금 언급한 마법 저항이야. 가이가 언급한 마법 저항이 생긴 이유는 정신세계가 작용할 수 없다면 마법도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야. 만약 어떤 이가 이 속성을 가진 성스러운 유물을 소유한다면 마법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마법 저항에 대한 가설일 뿐이야. 마법 저항은 만화의 흐름에서 생성된 귀중한 힘이야. 이 사실만으로도 그것의 가치는 매우 높아. 그 외에도 파동의 진동 때문에 아무리 재물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를 높일 수 없어. 심지어 이악나 같은 마법의 대가도
오신의 5신기의 능력 중 65%밖에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성스러운 유물을 얻기 위한 대가는 더욱 높아져. 물론 지금은 역사적 가치도 있으니 마법 저항의 가치는 한 왕국의 연간 예산에 비례해.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마법 저항을 만든 이들이 바로 마법사라는 거야. 그들은 스스로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내. 그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걸 얻는 것은 매우 쉬워. 그 마법사들은 중용을 기다리고 있어. 마법사는 단순한 직업일 뿐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팔아 돈을 벌려는 처참한 존재들이지. 바이의 목소리는 경멸이 묻어났고 리아는 매우 화가 났어. 리아는 시론이 마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어. 가이가 그런 직업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니까. 그런데 화가 나야 할 시론은 감정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였어. 그게 바로 마법사의 본질이야. 그리고 그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시론의 모습에 오션 형제는 정말 놀랐다. 특히 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벤이 다시 물어보았다. 틀리지 않았어. 마법 저항은 정말로 마법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마법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마법 금지 구역에서,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마법 금지 구역에서,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마법 학습자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시론의 이해는 절대 제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마법 저항이 마법사들에 맞서 싸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의 존재는 좋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지식의 결과와 같다. 그래서 시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좋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지식의 결과와 같다. 그래서 시론은 제이가 기사들이 마법사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향된 의견이라고 믿고 있다. 오션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에 익숙했지만 오늘 집안에서 시론은 무심한 태도로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매우 올바르기 때문에 제이는 반박할 수 없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하하, 네가 말한 이론과 현실은 두 가지가 다르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마법사가 기사에게 이길 수는 없다. 제이는 말한 후 화가 나서 떠났다. 그때 시론은 화가 나서 떠났다. 그때 시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제이가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자 그는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이언도 매우 기뻐했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라이언은 결국 자신이 제이 대신 쓸 수 있는 혼란의 광산을 찾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 그 사건 이후 제이는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시론은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겨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그는 일을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겨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그는 자신의 1만 권 이상의 책 분류 작업을 완료했다. 예상보다 6개월이나 빨리 일을 마쳤다. 예상보다 6개월이나 빨리 일을 마쳤다. 테무라는 매우 홀가분해 보였다. 20년 동안 방치된 책들이 드디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시로는 임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젠의 관리자는 그가 쓸모있는 사람을 잃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 관리자는 시론과의 계약 연장을 강요하고자 하였지만 테무라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시론은 대도서관에서 자신이 필요한 마지막 책을 다 읽었다. 시론은 귀족 오젠 가문의 책을 1년 반 동안 읽었다. 그리고 그동안 검을 연습하고 있던 제이는 그가 책 정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곳에 달려왔다. 1년 반 동안 귀족 오젠의 책들을 읽으며 여정을 마쳤다. 칼을 연습하던 그는 그가 책 정리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여기로 달려왔다. 그는 시론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까 걱정했다. 시론이 800권 이상의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을 보았고 라이언은 자신보다 더욱 기쁜 것 같았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론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리온에게 제안했다. 그를 자신의 가족 저택으로 안내해달라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너는 라이언에게 자신을 데려가서 너의 가족 저택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어. 비록 그들이 같은 저택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만나지 않았어. 만나는 일이 없었어. 도서관에서 만났고 더군다나 라이언이 사이론 때문에 먼저 다가온 거야.
사이로는 단순한 하인일 뿐 그런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어. 단순한 하인일 뿐 그런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던 곳은 진정한 귀족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진정한 귀족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우연히도 오늘은 오시안 가족 전체가 외출했고 오후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라이언은 기분 좋게 너의 요청에 동의했어. 시로는 이미 동의했어. 시로는 이미 대형 도서관을 많이 봤지만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야 정말로 압도당했어. 정말로 압도당했어. 저기 하나의 방은 아마 너의 집 전체만큼 클 거야, 라이언. 아마 너의 집 전체만큼 클 거야, 라이언. 그는 정말 부유한 가문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무지한 것 같아. 라이언, 사이론을 자신의 침실로 안내했어. 그 방은 복도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이었고 시로는 그곳에 들어가면 화려함에 압도당할 준비를 했었어. 화려함에 압도당할 준비를 했었어. 하지만 사실 라이언의 침실은 다른 방들보다 훨씬 더 간단했어. 훨씬 더 간단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훈련과 검술 연습을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엉망인 침대는 마치 훈련 후 휴식 공간 같았어. 사이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사이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라이언 같은 부자 자식이 이렇게 단순한 곳에 살고 있다니. 정말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런툴가 끝난 후 사이론과 라이언은 함께 포커를 하기로 했어. 하지만 라이언은 계속 이기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어. 이기지 못했다고 계속 투덜거렸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지 맞지. 당신은 내가 AI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더러운 수작을 할 수 있다고, 정말로. 그러자 시로는 라이언에게 자신이 그 카드를 맞춘 방법을 알려주었어. 그것은 그가 이긴 방법이었고, 당신은 항상 에이스 카드를 제일 위에 두는 습관이 있구나. 그리고 손에 페어 카드가 있을 때 베팅하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관찰하는 기술이 효과를 가져올 거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관찰해야 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어. 사이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라이언에게 조언해 주길 바래. 그가 빨리 성장하길. 그가 스스로에게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길.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두 마디 말도 하기 전에 라이언이 이미 졸기 시작했다.